또 이거 선행학습 질문인데 리보솜이 있는데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 잘 알고 계시구만. 그 다음에 소포체에 부착된 리보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있는데 번역하는 단백질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아까 얘기한 주변부 단백질은 바로 이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막에 내재가 되어 있는 내재성 막단백질은 이 소포체에 부착된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리보솜들이 메신저 RNA 선택하는 과정이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그것을 본 거 아니에요, 이 웨퍼작용이. 이게 문제는 이 질문이지. 이 메신저 RNA를 어떻게 이제 선별해서 이것을 서로 구분을 할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원래 주변부 단백질을 합성하는 메신저 RNA가 있는데 잘못해서 리보솜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서 조면 소포체 그 위로 끌고 와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얘는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혹시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면 소포체에 의해서 그 위에서 번역을 하는 리보솜들이 원래 자기들이 거기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mRNA들은 특별하게 걔네들도 마치 무슨 집코드처럼 다 시그널이 있어, 신호가. 그래서 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보내져야만 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들은 그게 따로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조면소포체에 거기 걔네들이 척하다 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리보솜이 재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리보솜이 어떠냐 잘못해서 그 메신저 RNA를 예를 들어서 외포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질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가 걸렸어. 그럼 얘는 할 수 없이 조면소포체 표면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염색체의 응축 정도를 조절을 하면은 노화를 늦추거나 면역 질환의 발병을 막을 수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응축 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특별한 지역을 찝어가지고서 여기만 조절을 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유전자 발현을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겠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후성 유전학을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염두에 두고 어느 특정 지역을 우리가 볼지. 그래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얘기죠. 막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포의 구조나 무슨 세포 소기관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는 이런 일을만을 할 것이야 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상상도 못하게 또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램 음성세균은 얇지만 두 겹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점이 뭘까요? 이점이라고 따로 있나? 일단 얇은 거. 세포벽이 얇다는 얘기는 불안하잖아. 세포벽이 남들은 이만큼 두껍게 가지고 있는데 그램 양성세균은 세포벽이 이렇게 두껍단 말이야. 근데 그램 음성세균은 세포벽이 이렇게 얇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예. 튼튼한 방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물론 이만큼 두꺼운 세포벽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거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투입을 하긴 해야 되겠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세포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얇으니까 불안해서 그 밖에다가 세포막을 하나 더 치는 거지. 반칙이지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세포막이 어디 세포 바깥쪽으로 나가. 세포벽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 얘는 불안해서. 그래서 이 또 다른 인지질 이중증이 밖에 있으니까 이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점이라면 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세포면은 이게 세포인데 여기에 지금 세포벽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세포막을 이렇게 또 하나 치면은 이런 그램 음성세균은
그럼 여기에 새롭게 또 하나의 얇은 물론 아주 좁긴 하나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거지.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뭐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점이라면 이점이에요. 크기가 달라서 안 좋은 점이 있나? 글쎄, 그냥 원래 서로 다른 거지. 뭐 안 좋은 점이 사람들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안 좋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다양한 것이죠. 뭐 나름대로 나같이 조그만 사람도 아주 큰 사람도 나름대로 각자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세균들도 작은 크기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진핵세포 큰 크기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이거 재밌는 좋은 질문이에요. RNA가 만들어질 때 DNA 두 가닥 중에서 기준으로 잡는 가닥은 어떻게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DNA 이중 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RNA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 위에 거를 따서 위에 거를 카피 떠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 사슬을 카피를 떠서 이렇게 갈 것이냐? RNA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니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택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지. 이것은 원래 DNA 자체 내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신호가 여기 있어요, 여기. 마치 헬기가 아무데나 착륙할 도심에서 헬기가 착륙하려면 큰 H 사인이 있는 옥상에 큰 헬기 착륙장이라는 그것을 보고 헬기가 착륙을 할 수 있듯이 요 효소가 RNA를 만드는 효소는 RNA 중합 효소잖아요. 이 효소가 어떤 특별한 DNA의 어떤 부위가 있으면 여기에 여긴 내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 착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DNA는 바로 위의 사슬을 카피 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DNA 지역에 여기에 이게 있지 않고 이쪽에 뭔가가 있다면 그러면 그 RNA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카피가 떠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어, 진짜. 어떤 DNA 지역은 여기와 여기에 둘 다 DNA가 각자 이런 식으로 RNA 중합효소를 불러들이는 그 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럴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위쪽 사슬과 아래쪽 사슬이 둘 다 RNA를 서로 각자 다른 염기서의 RNA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됩니다, 이게. 염색체들의 지성 영역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좋죠. 그럼 핵막은 무조건 둥그런 모양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 세포를 한번 보세요. 세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짓을 하지 않는 한 동물세포 그냥 둥그런 모양이잖아요.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가장 편하게, 가장 엔트로피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이런 동그란 모양을 하게 돼 있는 핵막도 그래서 그렇게 동그란 모양을 일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왜 고세균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고세균이 왜 없느냐? 고세균이 사는 생활 환경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사람을 감염시키는 세균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어떤 세균? 일단 들어와서 남의 것을 뽑아먹고 자기가 살겠다는 아주 얌체 같은 그런 얌체 같은 성향을 가진 세균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봐서 그게 통하니까 감염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고세균들은 원래 처음에 살던 지역의 환경이 어떤 사람이나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릴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많이 이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지. 지금에 와서 맞닥뜨려도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지, 고세균들이. 일단 감염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거지. 그러나 그것도 이제 자꾸 우리가 고세균을 자꾸 데려와가지고 접하다 보면 그 중에서 새롭게 이거 괜찮은데? 하고 사람을 감염시키는 고세균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환경 샘플에서 예를 들어서 그 메타지노믹스를 해서 환경 샘플에서 DNA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내 미생물들 같은 거를. 그래서 DNA 염기서를 이게 너무 복잡하게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이 특정 종을 이 중에서 어떻게 분리를 분석하느냐.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야말로 DNA들을 서로
고유의 DNA들은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염기 서열 차이로 이제 파악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의 DNA와 우리의 DNA가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 DNA는 네안데르탈인의 DNA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종류의 DNA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후성 유전적 조절이 어떤 식으로 이게 유전이 될 수 있느냐, 알려진 게 있냐, 확인된 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직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패턴이 유전이 되느냐 하면은 특정한 지역에 이 그 뉴클리오솜, 히스톤의 응축도가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응축도가 유전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 성향이 그대로 유전이 되니까 그 발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형질은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어떤 특별한 요 지역은 이렇게 응축도를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자 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계속 다음 후손에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는 그냥 가설들은 설득력 있는 가설들은 많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질문입니다. 염색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염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체들은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을 탁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을 염기 서열 특이적으로 부착이 되는 그런 형광 물질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색깔들을 달리 해가지고서 염색체별로 고유하게 다른 색깔로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생제 처방해 주면서 이거 꼭 다 드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섣불리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항생제를 받았는데 한 사흘 먹어보니까 뭐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다 나은 것 같지만 혹시 만에 하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어떤 세균들이 항생제 때문에 있는데 약간의 일부 항생제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세균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그러는 과정에서 내성을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고삐를 살짝 늦춰주면은 내성을 거기서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럼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이 거기서 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확실히 확인 사살하라고 항생제를 끝까지 다 먹으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높아지면서.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방향의 물질 수송입니다.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물질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예요. 세포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싱크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세포막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세포막이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질이 하나 접근을 했어. 요놈을 중에 안으로 들여야 돼. 그럼 갑자기 여기가 싱크홀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음메 하고 얘가 평평한 안정적인 곳인 줄 알았다가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갑자기 트러블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얘는 어디로 간다고? 리소솜으로 보내가지고서 완전히 분해를 해버린다. 이게 바로 내포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포작용을 통해가지고 외부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었을 때는 그러한 내포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음식물들을 밖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생존을 했겠지. 단세포 생물이 돼서 위라고 하는 특별한 따로 소화기관이 생기니까 모든 세포들이 이제 내포작용을 굳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세포 안으로 불러들일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이 내포작용이
존재를 하는데 음세포, 식세포, 수용체 매개, 내포. 음세포와 식세포는 사실 둘 다 동일한 기전입니다. 이 통해 가지고서 받아들이는 물질의 종류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음세포에서 이 음이라는 게 뭐냐면 음료수 할 때 그 음자야. 마신다는 얘기예요. 마신다. 그래서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풀어서 영어로 설명하면 cell drinking이라는 얘기예요. 세포가 뭐를 마신다, 액체를. 왜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온처럼 작은 애들을 한꺼번에 이 내포작용의 공통점은 벌크로 어떤 수용체들을 통하지 않고 수송체를 통하지 않고 벌크로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들여내가지고서 그것들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속셈이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작은 사이즈의 이온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들일 때 예를 들어 물에 녹아있는 작은 이온이니까 액체를 같이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땐 얘가 물을 마시는 거야. 물에 녹아있는 이온을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표현을 음세포 작용이라고 한 것이고, 식세포는 뭐예요? 왕건이를, 큰 사이즈의 왕건이를 그냥 꿀꺽 하나 하는 게 식세포. 둘 다 똑같은 기전이지, 뭐. 함몰 시켜가지고서, 싱크홀 만들어가지고서 그 안에 빠뜨려가지고서 그 싱크홀을 닫아가지고서, 리소솜에 보내가지고, 분해하는 겁니다. 이런 식세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처리하느냐 하면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될 때 이런 과정으로. 세균이야 굳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 세균은 그냥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세포의 바깥쪽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세균이 보이면 일부러 세균 전담용 백혈구들이 가가지고서 너 이를 들어와 해갖고 이렇게 잡아들여 와야만 돼.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일부러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걸 그래 들어와 하고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안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둘 다 얘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 있어? 그럼 리소솜으로 보내지잖아. 리소솜으로 보내지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 처절하게 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균들 그런 식으로 백혈구가 잡아먹어가지고서 세균 파괴해버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면역작용이고 바이러스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 있어. 바이러스가 어차피 우리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꿀꺽해서 그냥 리소솜으로 보내서 분해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바이러스에 계속 감염이 되지? 무슨 일이야? 바이러스는 바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물론 다 원래 우리의 계획은 들어오면 리소솜으로 보내서 처리한다라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어. 그러나 바이러스는 생각이 다른 거지.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리소솜으로 보내지기 전에 나는 탈출을 한다. 그래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이놈 뭐 아직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받아들였는데 살짝 탈출해가지고서 살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대표적인 단세포 동물들 아메바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메바류들의 단세포 진핵세포들은 전부 자기들 먹을 걸 이런 식으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지. 다세포 생물이 됐을 때 이런 동물,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으나 이제 다 너희들이 갖고 있던 무기 전부 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서 전부 다 회수. 이제 특별하게 오로지 이 두 가지 타입의 백혈구 세포만이 아직도 식세포 작용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능동적으로. 물론 바이러스가 지가 얘는 일부러 들어오려고 하니까 일부러 들어올 때는 수동적인 식세포 작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은 번외로 치고 바이러스가 일부 이런 백혈구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 감염을 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 식세포 작용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래서 걔네들도 원래는 리소솜으로 보내져야만 되지만 얘네들이 이제 도망간다고 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만이 여전히 식세포 작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인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이제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바깥에, 세포 바깥에, 여기가 세포 아니고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걸 전부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무슨 식세포 작용이나 또는 음세포 작용을 통해서 한꺼번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몇 개만, 나의 타겟만, 특별한 타겟만 찝어가지고서 골라서 받아들여 오겠다는 게 바로 이제 수용체 매개. 그러니까 요 수용체라고 하는 것을 매개해서 이걸 통해서만 이게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용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물질을 인지를 할 수 있는 단백질이잖아요. 막단백질. 그러면 그 특별한 수용체와 짝짝꿍이 돼서 찰떡궁합으로 결합을 특별하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용체와 리간드는 각각의 서로 특이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종류의 수용체가 있다면 그 수용체와 항상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리간드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수용체 B가 있다면 그 수용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결합을 특이적으로 하는 또 다른 리간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리간드라고 하는 요 말은 범용 언어로서 각각의 어떤 수용체와 특이적인 결합을 하는 작은 물질들을 통틀어서 리간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간드들을 수용체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레이소솜으로 보내는 과정을 수용체 매개 내포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 봤던 두 가지 종류의 음세포 작용과 식세포 작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행태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한 몰이 이렇게 싱크 여기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 얘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얘가 같이 얘가 이게 한 몰이 돼 가지고서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제 얘가 리소솜으로 이게 가가지고서 같이 분해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 수송소낭 비슷한 요 낭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을 수송하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요 수송소낭을 특별하게 피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왜 얘를 피막이라고 특별한 형태로 부르느냐 하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수용체 매개 작용을 통해 가지고 불러들이는 물질, 이 수송 소낭은 바깥쪽에 이상한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것을 그래서 이 전체를 코티드, 뭐가 코팅이 되어 있는 낭이라고 해서 피막 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티드 베시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야 될까? 수용체가 있으니까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 걸까? 뭐 그런 일말 그런 얘기인데, 왜 얘네들은 내포작용을 통해서 요 수송 소낭이 조금 구조적으로 다른가? 왜 얘네들은 달라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해가 금방 되는 얘기거든. 자, 이 수용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싸잡아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쫙 전부 받아들이던 음세포나 식세포의 경우와는 달리 이거 하나하나를 특이적으로 수용체가 하나 1대1 결합을 통해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 맞잖아. 그래서 이 물질들은 여기저기 산계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용체들이 전부 있다가 일일이 하나씩 받아들이려면 한 번에 하나 받아들이고 이 낭을 형성해가지고 리소솜으로 보내면 겨우 하나 끌고 와서, 그러니까 큰 대형 버스에 겨우 딸랑 손님 하나 태우고서 종점까지 가는 그런 형상이 되잖아. 이거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님들을 한 곳에 모아야지. 그래서 요 수용체들이 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집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치 무슨 약국은 전부 약국 골목에 전부 다 모여 있듯이. 여기 모여 있으면 이들이 전부 여기 한 곳에 같이 집중이 돼서 결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꺼번에 하나씩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꺼번에 4개를 이런 식으로 싸가지고서 받아들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잖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한 곳에 모으려면은 뭔가 통제를 해야 되죠.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얘네들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특별한, 이러면 클래세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인데 그거야 뭐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수용체들을 한 곳에 세포막에서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요 단백질들이 여기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들이 이제 전부 이제 성공적으로 요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낭을 구성하면 이 낭은 바깥쪽에 이런 단백질 코팅이 되어 있는 낭이니까 얘네들은 특별하네. 우리가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자. 코티드 베스클이라고 붙이자라고 이렇게 일이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LD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얘기하잖아.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얘기하고. 들어본 일 있어요? HDL과 LDL. 안 들어봤어?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수송을 할 때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져서 원래 콜레스테롤이 우리 세포 안에서 각각의 하나의 개별적인 세포 안에서 활면소포체에서 사실 만들 수 있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세포막에 박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포막의 강도를 높여주니까.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을 각자 자가 조달하지 않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네가 전부 다 전담해서 너가 다 만들어. 간한테다 외주를 줘버린 거지. 그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가지고 수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각 몸의 부위에. 그럼 수송을 하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수송할 수 있는 운하는 뭐예요? 우리의 혈관이잖아. 그 운하에다가 던져가지고서 콜레스테롤을 이제 수송을 하는데 문제가 콜레스테롤은 지질이잖아.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뭐지? 물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다 던져놓으면 얘네들이 물과 기름처럼 제대로 융합을 못하고 수송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콜레스테롤들을 전부 주먹밥처럼 모아가지고 물에 잘 녹는, 혈액은 결국 물 베이스잖아요. 물에 잘 녹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코팅을, 그 콜레스테롤 주먹밥 겉을 단백질로 코팅을 한 게 바로 LDL입니다. 네? 그 LDL 형태로 혈액에다 띄우면 이거는 아주 잘 돌아가지. 그래서 원활하게 혈액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조직에 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왔어. 근데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 이제 정반대의 문제가 생기죠. 못 들어가잖아.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얘가 들어왔다면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이만한 큰 덩치에 콜레스테롤의 집합체에다가 게다가 그 껍데기는 친수성인 단백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가지고서 나 콜레스테롤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들여보내줘 하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러나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LDL을 특별하게 인식을 해가지고서 LDL을 리간드로 인식을 해서 수송을 전담하는 LDL 수용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들이 콜레스테롤을 잡아가지고 LDL을 잡아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리소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놓고 사실 이놈들은 또 얼마나 얌체짓을 하냐면 이 LDL 수용체는 그래놓고 LDL만 살짝 던져놓고 자기는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세포막으로 가서 자기 목숨은 구하고 LDL만 분해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성장인자들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10강이 전부 이렇게 딱 끝납니다. 11강은 세포 유기호흡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포 유기호흡과 광합성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인트로덕션을 세포 유기호흡을 다 하고 다음 시간에 광합성까지 완전히 마감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됐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칠까 해요. 딴 거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마치 이거는 주목을 잘하네.
자, 열심히 돌아가세요.